OIC 비즈니스 오너 양하정입니다. 채은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더 많이 아름다워지시고 더 많이 건강하고 또 더 많이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통을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간관계 그리고 소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이제 리더에게 있어서 인간관계는 정말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올바른 소통 능력에 대해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화면에 무엇이 보이신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백지가 보이죠. 자, 방금 그 백지였던 것이 이제 무엇으로 보이신가요? 네. 네, 새 한 마리만 그려넣으면 남은 여백 모두가 하늘이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하는 한 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의미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몸과 뇌 그리고 언어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우리 몸은 뇌의 지시를 따르죠. 그렇다면 뇌는 어떤 지시에 반응을 할까요? 우리의 뇌는 언어에 철저히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레몬을 그냥 우리는 말만 했어요. 이야기만 했습니다. 우리 말로 그냥 표현을 했을 때 뇌는 즉각적인 반응을 하고요. 뇌가 반응을 하면 뇌의 명령에 따라서 몸도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컨트롤하는 것은 실은 언어라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를 컨트롤하다 보면 우리가 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뇌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첫 번째, 뇌는 노라는 단어를 인지하지를 못해요. 노라는 단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눈앞에 빨간색 자동차가 있는 것을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눈앞에 빨간색 자동차가 있는 것을 절대로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눈앞에 빨간색 자동차가 있다는 것을 상상하면 혼내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빨간색 자동차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노라는 단어, 부정적인 것을 인지를 그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볼게요. 그런데 가끔요, 학교를 가보면 이런 교훈이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말자. 그러면 아이들의 뇌에 무엇을 심어주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의 긍정적인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정직이 있죠. 정직하게 살자. 또 가끔 이제 떠들지 마라 하면 뭐만 뇌 속에 남냐면 떠드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윽박지를 때는 잠시 조용했다가 이제 뇌가 활성화되면서 더 떠드는 거죠. 그러면 떠들지 마라의 긍정적인 언어 뭐 있을까요? 그쵸, 조용히 해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뇌는 항상 현재형이다. 우리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 돈 떼어먹힌 거 지금 내가 말로 막 하잖아요. 뭐 10년 전, 20년 전에 뭐 시집살이 한 거 이런 거 지금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요. 목에 핏대가 서고요.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요. 그러니까 뇌는 항상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과거의 일이든 미래의 일이든 우리가 언어에 의해서 뇌가 반응하고 몸이 반응하고 그러면 우리 생활이 반응한다는 것을 일단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뇌는 1인칭이다. 남흉을 보는지 내흉을 보는지 남에 대한 장점을 칭찬을 하는지 나의 장점을 칭찬하는지 뇌는 전혀 몰라요. 뭐냐면 저 사람은 이런 부분을 잘해 라고 했을 때 뇌는 그대로 활성화를 시킨다는 거죠. 다른 어떤 사람을 지적을 할 때 나중에 시간은 좀 걸리지만 결국은 내일이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먼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의사소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건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또는 이해시키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그런데 말을 하면 할수록 오해하기가 쉬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말만 많이 하지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끼리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따로 저 사람 따로 이렇게 만나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사람도, A라는 사람도 맞는 말만 했어. B라는 사람도 맞는 말만 했어요. 내 말이 틀려요 이래요. 맞아요. 또 이 사람도 내 말이 틀려요. 그럼 맞아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말 그 자체로 의사소통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는 7%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음성, 소리의 크기, 높낮이, 속도, 억양, 또 시각적인 요소, 표정, 몸짓, 태도,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가 93%를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기 탁자를 쾅 치면서 나, 와, 안 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없겠죠. 자, 말에서는 화가 안 났어 라고 하는데, 우리 음성과 시각적인 모든 것은 뭘 보여줘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났다라는 걸 보여주죠. 어린아이도 믿지 않을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전달하는 능력은 사실은 작다. 옳은 말만 다 해가지고는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는가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데 내가 말 많이 하고 왔다, 이런 것은 별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뭐가 중요해요? 상대가 얼마나 지금 이해하고 있는가, 또 받아들였는가, 또 종국에 가서는 그로써 변화가 있었는가,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한 일이 된다는 거죠. 상대의 반응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몸짓 언어, 또 비언어적인 그 요인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어요. 말로 하는 건 7%밖에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의 감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성을 쓰기도 하고 감정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실험 결과가 한번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이성과 감정 중에 몇 퍼센트를 사용할까요? 자, 1번 25%라고 생각하신 분들 손. 네. 2번 50%의 감정을 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 손. 네. 그 다음에 75% 정도의 감정을 쓸 거야 사람은 이라고 생각하신 분 손. 네. 그 다음에 4번 사람은 100% 감정을 쓸 거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손. 네, 몇 분 드셨네요. 맞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아주 강력한 감정의 동물이에요. 예. 감정이 상하면요, 그 어떤 것도 싫어요. 나하고 감정이 너무너무 상한 사람이 선물을 주잖아요. 선물도 싫어요. 또 선물 주면서 잔소리하고 싫은 소리 하잖아요. 그것도 싫어요. 네. 그죠?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조약돌 하나를 갖다 줘도 어때요? 굉장히 의미부여를 하죠. 그죠? 이 세상에도 없는 조약돌인 것처럼. 그죠? 그래서 사람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감정의 동물이다. 그래서 옳은 말만 다 해서 감정을 상하게 하면 일단 소통은 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눈을 먼저 한번,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아까 비언어적인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눈이거든요. 한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가족끼리 감정이 상했어요. 그러면 같이 식사도 하고요, 심지어 말도 하고요, 다 할 거 다 해요. 근데 뭘 안 하냐면 눈 마주침을 안 합니다. 눈을 안 봐요. 일단 감정이 상하면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눈은 굉장한 감정의 그 소통의 창구예요. 그리고 사람들끼리 그 연인들끼리 만나면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눈이 맞았다 그래요. 그죠? 막 눈에 이게 빨려 들어갈 듯이 눈이 맞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이제 가장 소중한 우리 가족들, 뭐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을 바라본 때가 언제였나요? 라고 했는데 하루에 한 3초 정도 본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감정을 가득 담은 눈을 3초를 본대요. 바쁘니까. 그죠? 나는 설거지하고 얘는 TV 앞에 앉아있고 서로 대화하고. 그죠?
뭐 숙제했니, 밥은 먹었니 라는 거를 눈을 보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서로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근데 우리가 휴대폰은 좀 많이 보긴 해요. 그죠? 그래서 가슴으로 대하는, 또 감정을 살 수 있는, 마음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 속으로 굉장히 감정 전달을 많이 해버려요. 그래서 눈으로 그 어떤 그 비난이라든가 모멸이라든가 또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눈으로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마음 컨트롤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실제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으로 사랑해 라고 하면서 눈을 계속 쳐다봐 보세요. 상대방이 웃어요. 그죠? 근데 내가 입으로는 막 좋은 말 하면서 눈으로 막 그 경멸의 눈빛을 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받습니다. 마음으로. 우리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이나 이게 싸운 거를 보면 저 사람은 나를 무시했어. 나를 모욕했어. 근데 A한테 물어보면 그런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없다. 그런데 보니까 눈으로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눈빛 관리 너무 중요하죠.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연습을 좀 해볼 텐데요. 원래는 이제 각자 그 2명씩 팀을 이뤄서 1분 정도 눈을 보는 연습을 좀 할 텐데, 지금 사무실에 나와 계신 분들은 같이 2분씩 짝을 지어서 1분 눈 마주침 연습을 해보고요. 근데 각자 이제 듣고 계신 분들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연습입니다. 그 아이들이 ADHD나 또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제일 먼저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어른하고 눈을 못 맞춰요. 그리고 특히 이제 부모님하고도 눈 마주침이 안 돼요. 감정이 굉장히 상해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하고 눈 마주치는 연습을 통해서요, 굉장히 행동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정적으로 안정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자, 눈으로 1분 정도 그 상대방을 바라본 연습을 할 건데요. 이성끼리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책도 있는데 그 4분 정도 눈 마주치기를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렇게 그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좀 있대요. 그래서 전혀 그 조심할 분하고는 4분 이상 눈을 길게 이렇게 딴짓도 하고 말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눈 마주치기는 뭐냐면 말을 하지 않고 눈을 마주치는 연습이에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끼리, 가족끼리, 또 아이와 함께, 또 우리 그 같은 팀들과 함께 하면 좋겠죠. 규칙은 왜냐하면 굉장히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규칙을 한 거예요. 1분인데 이걸 지키기가 힘들어요. 자, 첫 번째, 말을 하지 않습니다. 1분 동안. 2번째, 눈길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봅니다. 3번째, 근데 우리나라 사람 뭐 좀 시키면 어때요? 이게 막 그 집중하느라고 막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눈싸움이 아니니까 눈을 깜빡이는 것은 괜찮고요. 또 4번째도 마찬가지로 뭐 시키면 숨을 안 쉬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거는 눈 마주치는 것이지 숨 안 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약 1분 정도, 지금 옆에 그 짝꿍들 계시면 1분 정도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할 거고요. 시작을 하는 순간에 말을 일단 안 해야 돼요. 여러분 1분간 말 안 하고 상대방 쳐다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실 것인데요. 제가 1분 스타트 하는 순간 한번 또 혼자 계신 분들은 그걸 상상을 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마주 보시고 시작. 자, 여러분은 굉장한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1분이 이렇게 길었던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절반 지났어요. 자, 조금 더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눈으로 기왕이면 마음에 좋은 것을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네, 1분 됐습니다. 너무 말하고 싶으셨죠? 네. 한마디 정도 이제 하셔도 됩니다. 옆에서 해주고 싶었던 말, 기왕이면 좋은 말 하세요. 눈이 예뻤다는 등, 뭐 이런 좋은 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연습만 돼도 인간관계 소통 능력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 그리고 좋은 말 해주는 거. 예를 들자면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눈으로 쳐다봤을 때, 와, 당신을 정말 경멸합니다 라는 것을 눈으로 표현했을 때는 굉장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효율적인 대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효율적인 대화. 그것은 바로 신뢰라고 합니다. 신뢰. 우리 그 남성분들 특히 이렇게 보시면 우리 아이들도 중학교 남자아이들을 둘이 키웠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을 보니까 거의 그때 당시에는 그 뭐였을까요? 네이트였을까요? 네이트원이었을까요? 그 컴퓨터에서 그 내용을 보니까 순전히 욕이더라고요. 중학교 남자아이들이 폼을 재려고 욕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뭐 해바라기야 뭐 시베리안 허스키야 막 하는데 가로 열고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나하고 너는 이 정도 욕을 해도 될 정도로 친한 사이야. 그리고 우리 우정은 영원해. 이걸 가로 열고 막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가벼운 신뢰가 형성된 사람과의 대화는 가벼운 농담이나 격언, 또 이야기, 또 눈빛, 가벼운 어깨 두드림, 또 가끔은 비속어를 통해서도 의미 전달이나 감정의 교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신뢰를 그러면 어떻게 형성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어떤 것이 있냐면 경청이라고 합니다. 경청. 세계적으로 말을 잘하는 것은요. 좋은 속담이 3분의 1이고 3분의 2가 안 좋은 속담이 있대요. 말을 잘한다는 것은. 그런데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경청은 전 세계에서 나쁜 속담이 단 하나도 없대요.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정말 잘 들리십니까? 네. 사람에게 듣기 능력이란 게 있어요. 첫 번째 청각적인 능력은요. 우리 그 뱃속에 있을 때 뭐 클래식을 틀어주냐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를 아이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움직인다고 하죠. 또 우리가 예전에 그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에서 막 곡을 했던 이유가 몸은 돌아가셨지만 귀는 살아있다 라고 해서 곡을 했다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그 귀에 대고 좋은 말 속삭여 주잖아요. 그동안 고생했어요. 사랑해요. 이제 이런 걸 속삭여 주는데 청각 능력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능력이 대부분이에요. 이제 극소수에 안 계신 분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다루고자 하는 능력은 뭐예요? 경청 능력. 정말 잘 들리는가? 그죠? 경청 능력은 많이 타고난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몰입이 돼 있고요. 누가 자기 말을 하는지에 거의 몰입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발적 귀머거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심한 귀머거리들 계시잖아요.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 말만 계속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가끔 있는데 경청 능력은 아주 미묘한 차이일 뿐이지 타고난 능력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근육도 어때요? 운동을 조금씩 하면 근육이 늘듯이 인간의 다른 어떤 심적인 능력도 연습에 따라서 늘고 줄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청 능력 한번 볼게요. 자, 경청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청은 청자, 들을 청자는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왕처럼 큰 귀에 또 10개의 눈, 마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된 마음으로 들어라, 들을 청이 있고요. 근데 이제 경에 대해서는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 경은 무슨 경자냐면 기울어질 경이에요. 그러니까 기울이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기울일까요? 그죠?
마음을 기울이고 눈빛을 기울이고 몸도 살짝 기울이고 어느 것까지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침묵. 그 사람은 왜 침묵을 할까? 그죠? 그 다음에 피부의 긴장도. 우리가 집에서 소파에서 우리 집 소파에서 앉아 있을 때의 나의 긴장도하고 정말 무서운 사람, 높은 사람하고 함께 있을 때 나의 긴장도는 많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이거 어른들이 참 배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좀 나이 차이가 있는 어린 사람들, 또 직급이 좀 낮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너무 고개를 끄덕이면서 잘 듣고 있다. 그것은 아주 좋은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직급이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뭘 잘해야 되냐면 경청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청이요, 사람을 존경한다, 또 존경을 받는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높은 사람 앞에서의 나의 자세와 또 내가 그냥 우습게 여기는 사람에게 느끼는 나의 자세가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경청은 사실 실은 알고 보면 권력관계예요. 권력관계. 힘의 논리라는 거죠. 힘이 센 사람에게 경청을 열심히 하고 힘이 약한 사람에게 경청을 열심히 하지 않는 묘한 심리 구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강의 설득은 경청에 시작되고요. 경청을 하는 자가 대화의 주도권을 잡습니다. 경청이 없는 대화, 소통은 언제나 실패하고 오셨다고 보면 됩니다. 내가 말만 굉장히 많이 하고 왔다. 오늘 내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 실패할 확률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말을 많이 하는가, 주로 들어주는가를 좀 반성을 해봐야 돼요. 우리 좀 나이를 점점 먹으면 뭐 기운이 입으로 올라온다 그러대요. 그래서 말은 많아지고 또 이렇게 그 듣기 능력은 좀 떨어지고, 그렇지 않아도 귀도 어두워지는데 경청 능력까지 어두워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자, 의사소통의 90%가 뭐예요? 듣기입니다. 듣기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또 니즈 파악, 또 그 사람의 고민 파악, 그죠? 그리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저 사람의 표정은 어떤지, 또 어떤 것에 반응을 하는지는 정말 이런 듣기 능력에 다 걸려 있다는 것이죠. 간단히 마음속으로 그냥 평가를 하시면 돼요. 이거 어디 제출할 거 아니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나의 경청 점수 한번 볼게요. 내가 스스로 평가를 하면 됩니다. 자, 집에서의 듣기 능력은 0점에서 100점까지 몇 점일까요? 집에서의 듣기 능력.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장에서의 듣기 능력은 0점에서 100점까지 중에 몇 점일까요? 빠르게 판단하세요. 이거를 이제 평가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인이, 아까 이제 내가 평가를 했는데 타인이 나를 평가할 때 경청 점수를 이렇게 줄 것 같다. 0점부터 100점까지 한번 볼게요. 1번, 친한 친구는 나의 경청 능력을 몇 점이라고 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상사는, 또 우리 이제 채연에서는 위에 스폰서가 있겠죠. 상사의 평가는 나를 몇 점으로 여길 것이다. 그 다음에 동료의 평가는 나를 몇 점으로 먹일 것이다. 그 다음에 배우자는 나를 몇 점이라고 할 것이다. 자녀들은 나를 몇 점이라고 할 것이다. 자, 빠른 판단 부탁드립니다. 제출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외가 있긴 한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번호가 몇 번일까요? 그죠.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배우자의 평가가 가장 낮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무시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가 평가한 점수와 타인의 평가 점수의 차이 생각해 보시고요. 가장 점수가 낮은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면 거의 이제 배우자 자녀 순으로 나오고요. 가장 점수가 높은 대상은 당연히 상사, 그죠? 아니면 친한 친구. 그런데 자녀 같은 경우에는 이래요.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님이 아이들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자녀가 힘이 세질수록 경제적인 능력이 됐든 신체적인 능력이 됐든 힘의 논리기 때문에 힘이 세질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그건 반대로 이제 아이들이 부모님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귀는 서로의 가슴과 입과 두뇌를 마법처럼 조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귀를 늘 열어두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말을 어떤 상황에서는 물론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떤 1대1의 상황이라든가 상대방이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때요? 귀를 열고 조금 입은 닫고 말을 좀 줄이고 그럴 것도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저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어주더라, 결국은 나를 잘 이해해 주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은 목숨도 바치게 돼 있거든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나를 이해하지 못해가 1, 2가 거의 가족에서 나오는 거 아세요? 배우자. 예를 들자면 그리고 그 청소년들한테 조사를 해보면요, 나를 가장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부동의 1위가 어머니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가장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청을 그만큼 안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일단은 잘 들어주세요. 잘 듣기만 해줘도 그 사람이 풀리거든요. 화가 풀리든지 오해가 풀리든지 아니면 관계가 풀리든지. 그래서 마법은 귀 속에 있다. 귀를 열어둔 데 있다. 힘의 원리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저 사람을 존중하는가 존중하지 않는가, 그리고 인기가 있는가 없는가도 나누는데 존중하는가 존경하지 않는가, 여기에서 바로 경청의 힘이 있다는 거죠. 좀 전에 보니까 점수를 보니까 알겠죠.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한테 어때요? 태도도 다르게 경청을 합니다. 그죠? 미소를 띄우면서 막 이렇게 다소곳한 표정으로 고개도 끄덕이면서 이렇게 경청을 하고요. 내가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이걸 모를까요? 알아요. 강아지도 알아요. 그죠? 심지어는 젖먹이 아이들도 알아요. 네, 그죠? 그리고 특히 학교 학생들, 뭐 조금 힘든 아이들 있잖아요. 학교에서 뭐 학교 폭력이 있다든지 힘든 아이들을 보면 왕따라든지. 근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막 자기 주장하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경우가 훨씬 또 많다 그래요. 그리고 어디서나 인기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는 사람.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의 주도권은 경청에 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맞장구 한번 볼게요. 우리가 첫 번째 나와 있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화법을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아까 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뇌는 엄청나게 단순해요. 그래서 일단 아니라는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뭐냐면 이성적인 판단이 드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나를 거부하네? 그게 무의식 쪽에 박혀버려요. 근데 상대방이 무슨 말만 하면 아니 그게 아니라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 이게 뭐냐면 습관이에요. 습관. 그냥 그 사람 말이 동의하면서도 아니 그게 아니라 하고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많이 써요. 잘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는데 고개를 가로젓는 행동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고개를 무조건 끄덕이셔야 되는 거예요. 끄덕여요. 뇌가 단순합니다. 그럼 나한테 동의하는 줄 알아. 내 편인 줄 알아요. 이렇게 끄덕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만 하면 그래요? 가장 이게 자꾸 그 부정적인 되묻기를 하는 사람은 상대방 어때? 이제 겁이 나요. 내가 틀렸나? 이렇게 겁이 납니다. 그래서 말문을 닫게 하는 이런 것들이시기 때문에 처음에 거부 반응, 무시 반응이 오기 때문에 자신과 일단 의견이 다르더라도 첫 번째는 습관적으로 네 하고 맞습니다. 그렇군요. 라고 상대방의 의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고개를 끄덕여주고. 그러면 일단 상대방은 내 마음의 문을 열었으니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여네? 연 것 같네? 그러면 나도 좀 열어야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아니 이렇게 해버리면 나는 더 굳건히 닫게 되는 거예요. 더 굳건히.
이거 닫아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걸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맞장구 예를 한번 볼까요? 맞아요. 근데 딴 말을 해.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겠군요. 그렇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의견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죠. 저는 이제 전라도 사람이다 보니까 전라도에 진짜 좋은 말이 있어요. 그런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께 이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무조건 그렇다고 하는 거 그런께 그렇기도 하겠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기도 하겠네. 그런께 누가 이렇게 화를 냈어. 그런께 왜 그랬을까? 이렇게 그냥 그런께로 많이 호응을 하는데 대부분 먹히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내 이야기를 해도 되겠구나. 내가 속 이야기를 해도 되겠구나. 또 이제 좀 나하고 좀 마음이 통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을 먼저 한 후에 다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긍정적인 맞장구 예를 한번 볼게요. 여름철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런데 연간 강수량을 보면 9월에 비가 제일 많이 온대요. 라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예죠. 그죠? 그래요? 하면서 그러면 상대방이 무서워요. 이제 무슨 말만 하면 내가 틀릴 것 같아. 저 사람 되게 똑똑해 보이고. 근데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논문 쓸 거 아니고 뭐 연간 강수량이 9월에 많은지 8월에 많은지 뭐가 중요해요? 아까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감정.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답답하고 자신감이 상실해 버리는 무서운 거죠. 자, 긍정적 맞장구를 한번 볼게요. 여름철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우리 이런 이야기 흔히 하죠. 맞아요. 여름철엔 비가 많이 와요. 근데 9월에 비가 더 많이 온다고 그러대요. 라고 이제 가볍게 넘겨주면 그렇구나. 왜냐면 일단 내가 내 의견에 호응을 받았으니 상대방 의견도 같이 상대방도 호응할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의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을 더 신뢰를 한다. 사람은. 그리고 더 이제 친근하게 느낀다. 이제 이런 것들이죠. 상대방의 의견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호응 후에 다른 의견을 말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뭐 이게 긍정적으로 호응하라니까 뭐 끝까지 거기만 끄덕이다 오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 그 사람이 이미지를 심어줄 때 저 사람은 긍정적이구나. 내가 이야기를 해도 내 이야기를 받아주네 라는 거. 그러니까 말을 중간에 자르고 그냥 던져버리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보다 연습이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음속으로 누군가 대화를 할 때 느끼면서 연습을 하면요 좋아집니다. 제가 오늘부터 아이스 스케이트를 연습해서 김연아처럼 잘 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내가 뭔가를 연습했을 때 1년 후에 현재 지금보다는 훨씬 좋을 거예요. 현재는 아주 엉망이겠죠. 넘어지고. 근데 현재 지금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심리적인 것도 언어적인 능력도 어떤 신체적인 운동 능력하고 똑같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노라는 단어를 인식하지 못한다. 긍정적으로 그래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 처음에 시작할 때 전제 조건 이야기했었죠. 우리 뇌는 노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바로 예쁜 언어로. 아까 우리 비언어적인 요소 중요하죠. 서글서글한 눈매, 그죠? 그리고 최대한 저 사람 왜 저렇게 웃고 다니지 할 정도로 웃는 모습으로. 우리 같은 말을 해도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욕하는 것 같지 않아요. 비난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좋은 말을 했는데 인상 쓰고 목소리 톤 높여서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말하고 왔는데 감정 싸움하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것들, 그죠? 어떤 것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지 아시겠죠? 노라는 단어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언어로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어가 한 1%만 바뀌어도 사람이 굉장히 삶이 바뀐다고 합니다. 10% 정도 바뀔 수 있다라면 삶의 극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악마의 속삭임을 피할 수 있는 마법의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거짓말 탐지기를 피하는 마법의 말 뭘까요?
거짓말 탐지기를 이 단어를 쓰고 나면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말이 안 나온대요. 기회를 속인대요. 되게 간단한 말이에요. 우리 성격 느긋하신 분들 보면 습관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가 있잖아.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악마의 속삭임을 내가 지금 화가 여기까지 올라왔다. 이제 지금 부글부글 1단계다. 할 때 하고 깔아앉히면 내가 가라앉아져요. 그죠? 2단계, 3단계 막 올라오기 전에 그래 네가 지금 뭔가 받아보려고 하고 있구나 할 때 이 정도 왔을 때 내 생각엔 말이야 라고 먼저 을 기억했다가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계셔요. 지금 처음에 우리가 눈빛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소통을 하면서 지금 경청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청을 해주고 싶은데요. 말을 안 해요. 상대방이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자, 오늘은 질문에 대해서 또 한번 볼게요. 근데 유의사항은 뭐냐면 왜라는 것은 질문이 아니에요. 비난입니다. 대부분. 왜 늦었어? 왜 이렇게 했어? 왜 뭐야? 그러면 가로 열고 비난이지 질문이 아니에요. 자, 질문은 대답하기 쉽게 해주는 게 질문이에요. 대답하기 쉽게 해주는 게 질문입니다. 질문은 내부적인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직업이 뭐예요? 혹은 여러분 남편 직업이 뭐예요? 여러분 아내분 직업이 뭐예요? 아이가 몇 살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지금 언어로 그냥 표현을 했어요. 강의 중에. 그런데 내 내면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요? 머리에서 계속 생각이 나요. 하늘은 무슨 색이에요? 바로 하늘이 쫙 펼쳐지죠. 그죠?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뭐지가 올라와요. 오늘 날씨 어때요? 질문을 하면 어때요? 날씨가 팍 이렇게 펼쳐져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 쌓아온 지식과 경험과 지혜가 내부에 축적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평상시에는 이 안테나가 외부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외부 반응에 이렇게 집중을 합니다. 오늘 날씨가 춥네.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네. 이런 거에 이제 막 펼쳐져 있다가 어떤 질문을 받는 순간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뭐 먹었어요? 라는 질문을 받는 순간에 안테나가 내부에 집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바로 이제 이렇게 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부로 집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내부로. 안테나가 내부에 들어가서 어떤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퍼올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화의 주도권은 질문을 던지고 경청하는 데 있어요. 질문을 던지고. 근데 질문이 너무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대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을 하시면 또 안 되겠죠. 너무 쉬운 것도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할 수 있는 거. 그죠? 요즘에 뭐 건강은 어떠세요? 설에 뭐 하셨어요? 이런 것도 우리 쉽게 질문하고 쉽게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차츰 질문을 넓혀가는 거죠. 당신의 질문이 상대방의 대답을 사실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대화의 주도권을 내 쪽으로 끌어오는 게 질문의 작업이거든요. 자, 히딩크. 제가 이제 질문의 사례로, 질문과 경청의 사례로 히딩크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2002년 굉장한 해였습니다.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아마 대한민국이 가장 행복한 해가 아니었던가 싶어요. 8.15 광복된 이랬대요. 태어날 때부터 일제 산하에 있어가지고 그 초등학교 중학생들은 선생님도 일본 사람이고 일본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천황이 나라가 망했습니다라고 방송을 발표하는 순간에 선생님이 우니까 애들도 울었대요. 지금 그 어르신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나라가 정말 망한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이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2002년 어땠어요?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예, 좀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죠? 차가 막히면 어땠어요? 차가 막히면 크락션을 이렇게 누군가 빠방빠방빵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그 거기에 있는 차들이 다 같이 동시에 빠방빵빵빵 이렇게 눌렀죠. 그리죠? 그리고 우리가 골을 하나 놓으면 아파트에서 누군가 어느 집에선가 그 꽹가리가 나와요. 베란다에서 누군가
깨갱깨갱깽 치면은 또 베란다 문을 활짝 밀고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외쳤어요. 그때 종교도 통합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런 빔 프로젝트가 많지 않던 시절이라 무슨 뭐 절이 됐든 성당이 됐든 교회가 됐든 다 오픈을 했어요. 지역 주민들한테. 그래서 거기 와서 다 그 시청을 할 수 있도록 보더라고요. 광주에서도 이제 광주 우리 독일전을 했었죠. 집에 있는 그 TV 좋은 거 있으실 텐데 그 광주 뭐 그 광장은 가득 차 있었고요. 금남로 가득 차 있었고 지하상가 내려가니까 쬐끄만한 그 뒤통수 튀어나온 TV 앞에 사람들이 빨간 옷을 입고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거야. 자기 집에 편한 집에 큰 TV를 놔두고 그 정도 사람들이 그 축제를 즐겼던 굉장한 해였죠. 2003년도 출생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꼭 돈만 가지고 행복한 건 아니었던가 봐요. 자, 히딩크 넘어가겠습니다. 히딩크, 과연 똑같은 선수들을 데리고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갔지? 그런 역사를 썼지? 라는 게 있죠. 자, 보니까 히딩크의 리더십이라는 책도 있고요. 실제로 히딩크 강의,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강의를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히딩크가 잘하는 게 이거였어요. 관찰. 본인의 관찰, 또 비디오 관찰, 또 찍어서 관찰하고 늘 선수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너의 포지션은 뭐지? 뭘 잘하지? 차근차근 들어가는 거죠. 어떤 부분이 부족하지? 그러면 무엇을 연습하는 게 좋을까? 언제 연습하는 게 좋을까? 얼마나 하는 게 좋을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연습하는 걸 지켜보면서 무한 격려를 하죠. 와, 정말 세계적으로 클 선수다. 또 뭐 우리 박지영 선수가 그랬죠. 히딩크의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성실함은 세계 최고다. 라고 그 격려 한마디 해주고 또 관찰을 한다는 거죠.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성장을 위해서 조금 더 성장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질문을 하고 격려를 하고 이게 히딩크의 사람을 육성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냐면 자, 직접적인 지시를 하는 교육 방식은요. 교육 효과가 좋아요. 초반에 좋지만 어떤 위급 상황에 대해서는 누군가 코치를 해주지 않으면 당황을 한다는 거죠. 자, 골문 앞에서는 그 당황스러운 순간에 자기 판단 능력을 기르지 않으면 어때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일생일대의 어떤 그 찰나의 순간에 어떤 실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주도하에 질문하고 상대방 결정하고 그 격려를 통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준 것이죠.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근데 지혜를 퍼올리는 질문. 보니까 소크라테스가 두 가지를 안 했대요. 첫 번째 뭐냐면 강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크라테스가 하지 않은 게 비난이었대요. 강의와 비난을 전혀 하지 않았대요. 왜냐? 소크라테스는 그 사람 안에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자, 우리가 책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나를 확장시키자. 나의 경애를 넓히자. 내 마인드를 크게 하자. 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퍼올리고 끌어오지 못했을 뿐이지 이 옛날의 철학자들은 이거를 믿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제자 육성법 중에 강의와 비난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탁월함을 가장 훌륭하게 드러내는 방식은 자신과 타인에게 질문하는 것이다. 누구에게요? 자신과 타인에게. 자,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너에게 불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이거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이죠. 자, 질문이 그런데 이제 유의사항이 비난이 돼서는 안 돼요. 왜 그렇게 써? 이렇게 하는 건 비난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이에게도 깊은 지혜의 샘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모습과 선생님 숙제예요. 이게 그 인터넷에 떠돌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사례예요. 선생님이 숙제를 냈어요. 애들 쉬는데 주말에. 나 자신의 모습과 비교해보고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라는 숙제를 내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이 이렇게 써왔습니다.
남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같이 아픔을 해결해 주려 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어떤 어른보다 훌륭한 답변이죠. 그죠? 비교하지 않는 그런 행복. 그러니까 선생님은 비교하는 행복을 이야기를 했는데 비교하지 않는 행복을 아이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에게 우리 모든 어른이 배워야 될 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자, 아이의 지혜를 그래서 신뢰해야 됩니다. 5살의 지혜를 위해서는 3살의 지혜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네트워크 또 체유에서 함께 한 지가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걸음마 떼고 3살 거치고 5살 아직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마음속에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자, 5살의 지혜를 위해서는 3살의 지혜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강압적이고 지시적인 양육을 질문을 통한 민주적인 양육 방식으로 전환하고 6개월 후에 IQ 검사에서 평균 16점이나 증가를 했다는 놀라운 검사 결과가 있어요. 우리 IQ 그 1점 오르는 거 굉장히 힘들죠. 그죠? 안 떨어지면 다행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능성을 믿어주기 때문에 그 사람 스스로 답변을 통해서 가능성을 스스로 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인정과 존중을 부르는 질문 이런 것이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거 한마디에도 인정과 존중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소통은요, 인간관계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것도 인간관계고요.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도 결국은 인간관계예요. 돈을 누가 갖다 줄까요? 우리 다 부자 되고 싶잖아요. 돈을 누가 갖다 줘요? 사람이 갖다 주죠. 식당을 해도 사람이 갖다 주고요. 결국은 사람이 나에게 돈을 갖다 주고요.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갖다 줘요.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 어떤 것이든지. 그래서 인간관계가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요. 소통 능력 사실은 대부분 떨어지는 분들 많죠. 우리는 제대로 배운 적도 뭐 경청을 학교에서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더 이쁜 거 뭔지 아세요? 소통 능력보다 더 뛰어난 거 뭔지 아세요? 그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엄마가요. 좀 원래 그런 사람인 거 알고 있어. 근데 요즘 노력하네. 너무 이쁘죠. 너무 멋지죠. 그리고 우리 파트너가 혹은 우리 스폰서가 원래 그런지 알고 있어. 욱하는 성격인 거 알고 있고 말 많은 거 알고 있어. 근데 노력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말하다 입을 꼭 다물고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눈 깜빡깜빡하고 원래 이렇게 무뚝뚝한 사람인데 그런 모습이 실은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결국은 마음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존재인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인간관계는요. 정말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결국은 돈을 벌든 뭘 하든 결국 중요한 게 뭐예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죠. 돈을 버는 것이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관계를 잘 형성하는 거. 제가 네트워크 이렇게 열심히 요즘 조금 보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채은도 회사에서 우리 네트워크 방식을 너무너무 간단하게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업 제안서도 보니까 선어장 보면 네트워크 좀 머리에 많이 안 좋으신 분도 한 10번 읽으면 다 외우겠던데요. 초등학교 한 1학년도 한 10번 들으면 줄줄줄 하겠던데요. 사업 제안서는 한 선어장 뿐이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이 뭐였나라고 곰곰이 생각했을 때 뭐였냐면 그것은 관계였어요. 관계 형성, 또 소통에 관한 능력들. 내가 스폰서랑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지, 또 파트너하고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지, 내가 어떤 부분을 맞춰가야 될 것인지, 사람을 정말 움직이게 하는 것이 진짜 뭘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트워크가 됐든 가정생활이 됐든 또 다른 사업이 됐든 직장생활을 됐든 진짜 중요한 것이 결국은 관계구나. 우리가 일이 힘들고 몸이 힘든 것은 어때요? 잘 이겨낼 수 있어요.
병원에 가서 또 갈 수도 있고, 또 우리 너무 또 좋은 제품 회사에서 나오잖아요. 회사에서 나온 좋은 제품 먹고 얼마든지 열심히 뛸 수 있는데 관계 때문에 힘든 것은 치료제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책도 보고 또 이렇게 그 음성 파일도 듣고 또 나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하는데, 우리가 각기 다 다른 인격체, 다른 존재. 내가 요만큼 세상을 살면서 소통에 관해서 배웠다면, 인간관계에 관해서 배웠다면 상대방도 그만큼 배운 거예요. 그죠? 나만 문제도 아니고 상대방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서로 잘 실타래를 풀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 사업제안서 그 몇 페이지짜리 얼마나 공부 많이 하세요. 그죠? 많이 끊임없이 반복하고 공부하시죠. 근데 더 중요한 관계에 관한 거. 관계가 싫어 떠나지, 우리 제품이 싫어서 떠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회사가 싫으신 분도 없으실 것 같아요. 회사 너무너무 좋고요. 제품 너무너무 좋아요. 또 시스템 너무 좋아요. 예. 그런데 이런 인간관계가 부대끼는 것은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생활이 됐든 또 조직생활이 됐든, 그죠? 우리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존중하는 거, 인정하는 거, 존중하는 거. 결국은 사람이 가장 배우고 싶은, 받고 싶은 건 뭐냐면 존경이에요. 존경. 사람을 바꾸고 싶으면 존경해야 되고요. 사람을 악마로 만들고 싶으면 무시라는 무기를 쓰시면 됩니다. 계속 무시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악마가 돼요. 근데 사람을 존경하잖아요.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고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정말 굉장한 사람이 돼 있거든요.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글로는 쓸 수 있어요. 그죠? 글로 쓸 수 있고 눈 딱 감고 말할 수 있어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말로 하는 것은 뇌로 바로 들어간다. 따지지 않고 들어간다 라는 이야기 했죠. 김치라고 했을 때 그냥 뇌로 바로 흡수된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했을 때 어때요? 흡수가 어떻게 돼요? 바로 흡수가 된다. 우리는 되게 단순한 인간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인정과 존중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대신에 우리가 마음은 있어도 스킬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조금 옆에서 보면 너무 좋은 말 많이 하고 너무 좋은 행동 많이 하는데 그 눈빛이나 표정이나 말투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히나 어때요? 내가 말투를 어떻게 좀 해야 되지? 부드럽게 해야 되지? 우리 초반에 나왔었죠. 말투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 비언어적인 표현. 말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눈빛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내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되지? 전달을 어떻게 할까라고. 어떻게 하면 예쁘게 말을 해서 정확한 팩트를 전달할 수 있을까? 빙빙 돌려가지고 그 5만 번 돌렸는데 팩트 전달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쁜 표정과 말로 정확하게 의사 전달을 어떻게 할까? 그게 가장 효과적인 소통의 방식이죠. 배운 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네. 자, 여러분, 그런데 전부 다 실행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중에 한 가지, 오늘 배운 것 중에 내가 한 가지만은 꼭 마음에 담고 한번 실행에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눈빛 중요하다 이야기를 했어요. 눈 너무너무 중요하다. 눈을 마주치는 거. 눈을 선하게 바라보는 거, 선한 눈빛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언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 중에 한 10%만 긍정적으로 바꿔보자. 긍정적인 언어로 바꿔서 표현을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청한다.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주고 온다. 그리고 나는 예쁜 목소리로 팩트만 전달해주고 온다. 그 사람이 하는 말 속에 모든 해답은 다 들어있다. 결국은 모든 답은 어디 안에 있어요?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스스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질문하고 경청한다. 네, 오늘 간단히 세 가지로 요약을 좀 했어요. 눈빛, 그 다음에 긍정적인 언어, 그 다음에 경청과 질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실행을 하는 우리 채은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